영화 이야기는 청동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진호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자랑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181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이하곤님, 서빈님 모셨고요. 네, 로드 투 오스카 2025 13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룸 넥스트 도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저기 황금사자상을 받았어요. 올해 베니스 영화제에서. 네, 그러면서 주목을 받고 당연히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이 받은 작품이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은 작품들이 꽤 많습니다. 네, 뭐 여러분도 아시는 조커도 있고, 뭐 저기 노매드랜드도 있고, 로마도 있고, 뭐 저 최근에는 뭐 또 가요운 것들도 맞죠? 네, 가요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 꾸준히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 작품이 되고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곤님. 네, 룸 넥스트 도어 이거는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님의 신작 영화입니다. 그리고 줄리안 무어라는 배우, 틸다 스윈튼 배우, 존 터트로 배우가 출연하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요, 그 유명한 작가인 잉그리드라는 그 작가가 예전에 잡지사에서 함께 일했었던 친구 마사라는 친구의 그 암투병 소식을 듣게 돼가지고 병원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마사라는 친구가 잉그리드에게 어떤 중요한 부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더 얘기하면 스포겠죠? 네, 이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부탁이 이 영화의 핵심인데요. 그렇죠. 사실 쉽게 말하면 이 친구가 이제 죽는 게 확정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말기니까. 죽을까 말까가 아니라 말기니까 확정인데 이왕 죽는 거 고통스럽게 죽기보다는 막 좀 내가 죽고 싶을 때 죽고 싶다, 안락사를 하고 싶다. 한데 옆에서 나를 도와달라가 아니라 그냥 옆방에 있어만 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맞아요. 이 영화 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원래 이렇게 그 작품에서 색깔을 표현할 때 원색을 좀 자주 써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원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표현되는 그런 빨간색이랑 녹색이 표현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평도 그렇게 썼거든요. 빨강과 초록이 만나 수박바를 거꾸로 수박바로 절묘하게 전복시킨다. 아유. 요즘 이렇게 욕심 부리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조명 쓸 때. 원래는 이 영화 속에서는 그 과일로 표현되는 게 딸기거든요. 맞아요. 딸기 맞아요. 꼭지가 초록색이고 그쵸, 또 딸기가 그쵸. 빨간색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서는 또 수박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전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이제 아까 그죠 생과사는 문 하나 차이인데, 근데 하필 또 이제 그 문의 색깔이 이제 감독님이 빨간색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그냥 빨간색인 거야. 네. 야, 그 집에 거의 모든 디자인은 거의 무채색에 가까운데 그 문만 이상하게 빨간. 맞아요. 물론 냉장고도 약간 비스포크 느낌이긴 한데. 맞아요. 근데 하필 문만 겁나 빨개가지고 뭐지 했는데 아마 그래요. 아무튼 어떻게 보셨는지 여서빈님. 저는 이 영화를 부국제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배우 보고 수입되겠네 안 봐야지라고 했던 영화고, 그래서 저는 아무 정보 없이 가서 일부러 봤고,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방식이 아니라 약간 소설의 방식을 택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모든 걸 대사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인데 그거 지적한 사람 있어요. 맞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장면이나 편집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사로 상황을 다 설명하는 방식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화가 맞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근데 조금씩 아주 그냥 영화적 태도, 그리고 뭐랄까 편집이나 미장센들이 점점 드러나다가 마지막에 폭발하듯이 끝나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인내심만 있다면 끝까지 보고 난 후에 엄청난 폭풍을 느낄 수 있는 영화라 생각을 하고, 저도 4.5 좀 좋습니다. 4.5 주고. 그래서 평도 저는 그냥 너무 문학적이라 생각했던 시작을 지나면 황홀한 영화적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적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이 작품 이제 시작을 하려면은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감독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그렇죠.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방송에서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어요. 이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에 대해서 신기하네. 근데 내가 사는 피부 잠깐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예전에? 아니요. 안 했었나요? 안 했어요. 그래요?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요. 페인 앤 글로리 이것도 얘기 안 그건 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 때가 저희 방송 때가 아니니까. 그렇죠. 저희 방송에서는 다룬 적이 없었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어느덧 만 74세가 된 감독님이시고,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왓챠에 진짜 83년도 4년도 영화 그 다시 보고 있거든요. 알모도바르 감독님.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뭘 잘못했길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84년도 영화예요. 딱 40년 전 영화야. 와. 그러니까 그 영화도 이제 보면서
근데 그 영화 이제 이 감독님의 전쓰기 태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여성 주인공이에요. 거의 대부분 진짜 저희 모든 페인 앤 글로리 빼고 페인 앤 글로리 맞아. 페인 앤 그것만. 글로리 빼고 왜냐면 그거는 자전적인 얘기가 네. 있기 때문에 맞아요. 또 어머니에 대한 얘기거든. 그것도 문제 어찌 보면 또 어머니에 관련된 얘기이고 네. 그렇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어떤 이제 한 폭력을 당하는 여성이라든지 그런 여성이 이제 저항하고 이제 나가는 삶을 바꿔 나가는 뭐 그렇게 착하려는 그런 서사들이 많이 펼쳐지는데 딱 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가 그랬어요. 딱 그런 이제 폭력적인 그런 남편 있고 또 시어머니는 잔소리만 하고 또 이제 아들은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웬 저기 뭐 스트릿 댄서랑 뭐 얘기를 놀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사고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바뀌는 그런 영화인데 항상 이런 영화 볼 때마다 페드로 알모도바 감독님이 애초에 이제 처음 4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 때 이런 영화를 계속해서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느낌이 저는 지금 아까 전에 왓챠 또 하나 더 있어요. 나쁜 버릇이라는 83년도 영화가 있는데 요건 네. 지금 한 1시간 정도 보다가 지금 지하철에서 보다가 지고 와가지고 마무리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여기도 삼류 가수가 이제 애인이 이제 약물 복용을 과다로 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약간 이제 그것도 시스텍트 느낌이긴 한데 수녀는 도망갑니다. 시스텍트도 수녀는 도망가잖아요. 삼류 가수가 이제 물론 도망가는 계기는 다르지만 도망가면서 이제 근데 거기 수녀들이 뭔가 이름들이 다 이상해. 뭐 쥐새끼 수녀, 똥비려 수녀, 뭐 명칭이요. 납사판 수녀들 이름이 다 달라. 그래서 그러면서 뭔가 수상한 분위기인데 여기 1시간 정도 해가지고 결말은 몰라. 네네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또 아무튼 이것도 여성 주인공이 펼쳐나가는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항상 이런 작품인 것 같아가지고 저도 모르는 걸 다 못 봤지만 아마 안 보셨다고? 네. 이번에 처음이시라고 하셨고 혹시 저는 귀향을 봤었거든요. 귀향. 네, 그래서 귀향 봤을 때도 거의 페넬로페 크루즈가 페르소나처럼 자주 나오잖아요. 나오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구한 한 여성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들을 잘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처음 볼 때는 되게 큰 영향을 받지만 이제 그 이후에 차기작들 보면은 비슷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던 찰나라 이 감독님이 항상 최고상은 못 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초창기에 있었던 그 소재라던가 그런 것들을 항상 비슷하게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최고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더 궁금했었는데 이 작품이 이 작품을 보고 나니까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아까 말씀하신 부분 모든 걸 다 말로 풀어낸 부분은 단점이긴 하죠. 그리고 심지어 그 대사 어체도 좀 어색하다. 맞아요. 그 스페인 말이랑 지금 그 헐리우드 말이랑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적인 부분이 어색하다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 단점이죠. 근데 반대로 장점은 오히려 그거를 똑같은 얘기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감독님이 스페인 감독님이신데 항상 이제 이웃 나라인 프랑스 칸 영화제 그리고 이제 노컬 영화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당히 외국인 감독 사랑하는 외국인 감독이에요. 칸 영화제 보면은 내 어머니의 모든 것으로 감독상을 받았고 이제 그 이후에 나쁜 교육으로 스페인 영화로는 최초로 칸 영화제 개막작이 됐고 귀향을 아까 전에 각본상 받았고 페인 앤 글로리로 이제 안토니오 반데라스 사실 페르소나죠 감독의 어쩌면 그렇죠. 감독 본인의 어떤 자아상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나무주연상 받았고 또 그 외에 이제 뭐 브로큰 임브레이스 뭐 내가 사는 피부 전 줄리에타로 처음 아마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줄리에타 처음 봤던 것 같은데 줄리에타 등등 해가지고 그때 다 칸 영화제 경진 갔고 아카데미에서는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라는 작품이 또 왓챠에 있을 건데 그걸로 이제 그 당시에는 외국 영화상이니까 외국 영화상 후보 올랐고 내 어머니의 모든 것으로 처음 받았고요. 2002년도 이제 그녀에게로 각본상을 받았고 그녀에게 있었지 맞아. 네, 그녀에게로 각본상. 그녀에게 명작입니다.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티빙에 있군요. 다 아무튼 감독님 작품이 좀 개봉한 것들은 거의 다 OTT에 있습니다. 그리고 귀향이 이제 페넬로페 크루즈가 생애 처음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었고 귀향으로 또 패러렐 마더스 이번에 개봉했던 거 그걸로 또 두 번째 패러렐 마더스라는 작품이 쉽게 말해 페드로 알모도바르 버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예요. 그래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쉽게 말하면은
프랑코 정권이 이제 저 스페인 내전을 일으켰잖아요.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4.3의 그런 아픔이죠. 그런 이제 그런 아픔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독재로 인해서 많은 이제 민간인들이 이제 학살 당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그러면서 방문하는 그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그 흔적들 학살당했던 흔적들을 이제 발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계속해서 꾸준히 프랑코 정권 비판은 해요. 이 감독님은 이제 왜냐면 나쁜 교육이라는 작품도 이제 그 당시 감독이 유년 시절인데 이제 어두웠던 기억들 프랑코 정권의 이제 독재를 비판했던 그런 건데 이제 참고로 2007년에서야 스페인 의회도 역사 기억법을 통과했대요. 과거사 청산을 위한. 그 이제 그게 아마 역사 기억법 통과된 것도 나쁜 교육의 영향도 분명히 영화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던 감독인데 그러니까 이런 감독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최고상을 계속해서 못 받았는데 네, 최고상만 못 받아요. 그 밑에 상들은 많이 받았어요. 드디어 이제 받았다는 거. 그게 사실 의의가 제일 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최고상은 저는 이 작품은 아니었고, 저는 페를레마스 저 뭐야 페인앤글로리가 사실 저는 저는 최고작으로 생각했던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감독님의 가장 어쩌면 자전적인 이야기 있을 뿐더러 사실은 약간 그 감독님의 그 감독님이 만들 수 있는 시네마 천국 같았어요. 파벨만스 같은. 네. 그 결말이 특히 아마 깜짝 놀랐어요. 결말 마지막 시퀀스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그것도 인상적이었던 순간이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감독님이 아까 여성 서사 그거 얘기했지만 두 번째 서사는 그랬어요. 어머니를 위한 헌정, 헌사. 가족 이제 이전 세대에서 이제 억척같이 이제 가족을 위해서 했던 헌신하던 이제 어머니를 위한 헌사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 왔던 감독님인데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참고로 오스카 레이스 그때 봉준호 감독님도 같이 뛰었잖아요. 아무튼 네네네 그쵸. 같이 이제 아무튼간에 경쟁 상대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그래서 아마 페인앤글로리 그러니까 LA 비평가협회에서 기생충이 작품상을 받았고 페인앤글로리가 아마 외국 영화상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봉준호 감독이 가장 먼저 기립박수를 쳐주고 그랬던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거장이시고 오스카 레이스의 여정을 그거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아무튼 칸부터 계속 이제 아카데미까지 계속 한 경쟁이었으니까 그래서 또 인상 깊었던 감독 이제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럼 다시 이 작품으로 넘어가서 캐릭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캐릭터로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 주연 작품의 캐릭터 주연인데 자 틸다 스윈튼이 연기를 한 마사부터 가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마사가 정말 본인의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인물로 보이고 심지어 배우마저도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움직인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대사를 뱉어내는 방식이나 행동이 지금 상황에서 아주 크게 개성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너무 스탠다드 타입도 아니고 이 인물의 전사가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아주 완벽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소하게 이기적인 거나 아주 사소하게 친절한 것까지도 완벽했어요. 그래서 물론 틸다 스윈튼이 너무 잘한 것도 있지만 이 캐릭터를 만들어내놓은 이 각본도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맞아요. 저도 틸다 스윈튼 뭐 당연히 칭찬밖에 할 게 없겠지만 저는 이 캐스팅 자체가 딱 타입 캐스팅으로 보였거든요. 틸다 스윈튼은 액션이 너무 좋은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하기 전에 그 특유의 무표정이 있어요. 있어요. 대사를 하기 직전의 표정 그게 너무 항상 마음에 드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고 대사를 이제 쏟아낼 때 그 에너지도 너무 마음에 드는 배우인데 이 배우의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이제 항암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결국에 실패를 해가지고 좌절을 해가지고 창문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한탄을 쏟아내는 장면이 있는데 에너지를 발산을 하는 연기를 하는데 목소리는 잘 안 나와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 보고 와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원래 보통 후진 연기하면은 뻔히 그 아픈 역할인데 소리를 막 쩌렁쩌렁하게 지금 그 나온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틸다 스윈튼은 진짜 그 배역에 완전히 잘 표현을 한 게 보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마지막에 그 안락사하기 직전에 나 뽀뽀해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볼 뽀뽀 딱 해주고 이제 돌아서서 줄리안 무어가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바라보는 정말 열심히 바라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장면 보면은 마치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 집에 갈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손주들 집에 갈 때 그 바라보는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아까워가지고 마지막 가는 멀어져 가서 점 사라지는 모습 하나까지 놓치기 싫어가지고 바라보잖아요. 맞아요. 그런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그 틸다 스윈튼의 전작 중엔 I Am Love 중에 네네네. 후반부에 이제 가족을 떨쳐내고 가기 직전에 딱 한 번 바라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 정말 명장면이고 지금은 좀 안 좋은 이미지인 유아인 배우도 그때 나 혼자 산다에서 다시 볼 정도였거든요. 방송에서 그 정도로 인상적인 장면인데 그 장면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 틸다 스윈튼의 얼굴을 보면서 아 그죠. 저는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얘기를 했나? 얘기를 할 때 네. 마법사 얘기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네네네. 갑자기 저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떠올라가지고 아니 이게 나오셨잖아요. 1년 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순간 저 혼자 그냥 웃기 생각이 떠올라서 이게 또 항암 치료가 세지다 보면 비슷한 이미지로 또 아 그래서 순간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던 기억이 그게 버스터 있습니다. 키튼 봤을 때였나? 아니면 저 다른 영화 봤을 때였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영화인지 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소파에서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그럼 버스터 키튼은 맞아요. 저기는 그 남자는 네, 그렇죠. 버스터 키튼 이제 워낙 유명한 정말 좀 명 스턴트 배우니까. 그죠. 스턴트 배우이자 배우니까. 그렇죠.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 혼자 피식해가지고. 네. 자, 아무튼 그러면 줄리안 모 잉글랜드와 넘어갈게요. 아 저는 지금까지 영화를 이렇게 많이 보지도 않았지만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서 그 캐릭터 중에서 가장 멋진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캐릭터가. 그러니까 삶의 태도나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 그리고 타인에게 말하는 방법 등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저도 진짜 제 그죠? 그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싫어하고 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속된 말로 교과서에 실려야 되는 인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물이 아니라 인간, 그러니까 위인이나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상적인 사회관계 속의 인간이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이 인물이.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캐릭터였고 저는 그 줄리안 무어가 참 신기하게 그냥 그 뿜어내는 아우라가 있어요. 그 무드를 만들어내는.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었고 그리고 이것도 약간 우스갯소리로 있었던 게 델러웨이 부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중간에 초반부에서 저 델러웨이 부인 얘기 아니라 버지니아 울프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맞아요. 그죠. 근데 줄리안 무어가 디아워스라는 버지니아 울프의 그 이제 델러웨이 부인을 다룬 거기서 또 역할 하나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셨는지. 줄리안 무어 저 아까 말했듯이 이것도 타입캐스팅인 게 틸다 스윈튼이 액션을 잘한다면 줄리안 무어는 리액션을 굉장히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항상 반응할 때 그 연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심지어 그 버스터 키튼 얘기도 나왔었는데 버스터 키튼 영화를 보면서 빵 터질 때도 보면은 줄리안 무어만 더 보여요. 시선이 가요. 왜냐면은 리액션이 워낙 좋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리액션이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그 엄청난 존엄사 옆에 있어달라는 부탁을 할 때 그 반응을 보일 때 그 표정들이나 그 당황스러움을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나 인상적이라서 저는 줄리안 무어가 좀 그냥 그 리액션만 보기만 해도 자동으로 몰입이 되고 이야기 전개가 진행되는데 큰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줄리안 무어가 그 스틸리스로 이제 여우전상 맞아요. 이제 줄리안 무어 연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스틸 앨리스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알츠하이머에 걸리면서 그거를 지각하면서 그쵸. 변화하는 과정들을 정말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그냥 진짜 심파 영화 갈 수 있는 하모니 되는 거죠. 99.9%인데 어쩌면 그러지 않았고 사실 저희가 올해 초에 방송했었던 메이 디셈버에서도 였지 그 리액션 하니까 딱 생각나네요. 그쵸. 모든 저기를 받아줬거든. 그 남편이라고 저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저기 이름이 배우 이름 나탈리 포트. 그 배우 상대 배우. 네 거기도 그렇고 다 받아주는 연기였거든. 그쵸. 너무 잘해요. 그래서 메이 디셈버 때는 이 말씀 너무 꼴봤잖아요. 그 멍청한 그 태도가. 근데 그거 줄리안 무어의 연기를 제가 최근에 본 게 메이 디셈버였고 이번에 또 보니까 와 또 완전 다른 사람처럼 하는 것도 있었고 좀 신기하게 제가 이제 포스터를 받았거든요. 메가박스 단독이기도 해서 2회차에서 2장을 주더라고요. 전 것까지 같이 합쳐서 그래서 집에서 포스터를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마침 또 메이 디셈버가 딱 포스터 옆에 딱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줄리안 무어가 됐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사실 리액션이 더 어려운 연기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왜냐면은 액션 연기는
그냥 자기 기분에 취해서 나 연기 잘해, 나 지금 네. 감정 폭발하고 있어,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게 마련인데 리액션은 진짜 찐 반응을 해내는 맞아요. 거거든요. 어렵죠. 그렇게 어려운 연기를 잘하고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정연이 얘기했었지만 정연이도 보면 국극 이제 하니까 네. 거기 이제 라미란 씨가 이제 거기 단장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연이한테 맨날 그 얘기해요. 네. 그 배우 연기할 때 그런 뭐 네가 배역이 저기 군졸 1인데 군졸 1이 혼자 남자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이런 느낌. 그리고 저는 이제 이하건님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네. 연기할 때 입장에서는 리액션 잘해주는 배우랑 같이 하면 아, 더 너무 좋잖아요. 네. 그 아마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촬영하는 내내. 맞아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나무주연상 그리고 여우조연상 얘기했으니까 오늘 여우주연상 10월 31일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참고로 오히려 두 배우 중에 줄리안 무어는 15순위예요. 오, 그래요? 오히려 예상외로 줄리안 무어는 떨어져 있고요. 5순위 한번 볼게요. 일단 아노라의 미키 메디슨이 주인공 미키 메디슨이 1순위고요. 마리아의 아까 지난 시간에 마리아 한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 안젤리나 졸리가 2순위. 그 다음에 이제 틸다 스윈튼이 3순위에 있고요. 4순위에 베이비걸의 니콜 키드먼, 5순위에 에밀리아 페레즈의 칼라 소피아 가스콘. 이 아까 저 그때 에밀리아 페레즈 그때 얘기했었나?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예요. 실제로도 트랜스젠더고 영화 캐릭터도 트랜스젠더인데 아무튼간에 그렇게 해서 그럼 만약에 수상을 하면 최초가 되는 거네요. 최초죠. 네. 아무튼 근데 아마 후보도 최초지 않을까 싶어요. 제 기억에는. 후보 그러겠네요. 자체도 아마 최초. 후보 자체가. 네. 그래서 아마 이 5순위 현재 있다. 보고 그 밑에 이제 시아의 사론 있고 신시아의 레브 위키드에 또 신시아의 레브 있고 뭐 많습니다. 네, 그 많고 참고로 저는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데미 무어가 항상 막 주목받길래 데미 무어가 11순위까지 떨어져 있고 저희가 그렇게 막 상반기 때 엄청나게 호평을 했던 젠데야 셀리너스 12순위도 떨어져 있네. 한쪽 떨어져 있네. 역시 3월 그때 개봉하면 힘들어. 이게 반짝 이게 그잖아. 연기 대상도 받을 때 90, 11월, 12월 이때 잘해야 돼. 네, 맞아요. 이때 드라마가 대박 터져야지 맞아요. 상 받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아요. 90, 11월, 12월 이때쯤에 개봉해야지 대박 터져. 딱 시상식에서 그 예전에 김남주 배우랑 저기 한효주 배우 시상식 그 짤 유명한 거 있는데 왜 서로 마지막에 말하려고 하겠어요. 먼저 말하세요. 먼저 말하세요.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아무튼간에 그럼 이 작품은 원작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제 각색상 후보에 지금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각본상에는 각색상 후보인데 지금 각색상도 잠깐 보면은 현재 콘클라베가 1순위로 일단은 되어 있고요. 그것도 원작이 있네요. 네, 콘클라베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2순위가 에밀리아 페레즈, 3순위가 이제 또 룸렉스토가 3순위 있고 4순위가 그 컴플리트 언노운 저기 밥 딜런 그 이야기이고 5순위가 싱싱. 그러니까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5순위까지 있다는 거는 절대 하모니가 아니다. 제가 절대 그런 이야기. 양 기자님이 그 시작했잖아요. 오히려 이게 하모니가 박혀버릴 것 같은데. 내가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냥 하모니 했던 건데 어쩌다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작품상도 지금 현재 순위권에 이름이 있고 저희 근데 그거는 작품상은 또 이제 아노라 얘기할 때 한번 자세히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 3개 정도 후보에는 음악상도 있네. 음악이 음악 너무 좋았어요. 알베르토 이글레시아스 음악 감독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게 음악이 이게 또 분위기를 잘 살려. 고풍스러워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인 이제 음악상 후보 오르면 항상 상 받으면 무슨 우리가 뭐 존 윌리엄스 음악 감독처럼 맨날 하면서 그게 뭐 스타워즈 빰빠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해리포터 딴딴딴딴 그런 음악이 아닌데 아무튼 3순위에 있고 1순위로 더 브로털리스트가 현재 1순위가 있네요. 너무 신기하네. 근데 참고로 5순위가 챌린저스네요. 아직 챌린저스 살아있네요. 살아있어. 여기 아직 챌린저스 살아있네요. 그나마 음악 진짜 좋았어요. 네 맞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한 4개 정도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여기 정도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 거 같고 맥시멈 볼 거 같고 그러면 이제 질문인데 아까 각색상으로 넘어가서 사실 이 작품의 원작이 시그리드 눈네즈의 장편 소설 어떻게 지내요? 맞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제목이 룸넥스트인데 어떻게 지내요? 매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어떻게 지내요는 근데 저희 그 배우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맞다. 이거 죄송해요. 존 터트로 얘기 안 했다. 데미언 역할의 존 터트로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왜 이걸 찝으려면
제일 좋았던 캐릭터였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캐릭터였어요. 아. 그러니까 현재 세상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 그 시선이 있잖아요. 네. 그게 다수와 달라서 더 재밌었던 것 같고 그냥 우스갯소리로도 세상 망했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들 하지만 망했어요. 네.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 왜 망한 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해야 되고 근데 그게 망한 쪽에 그냥 붙어 있는 태도. 대부분 이거 막아야 된다 하는데 그쵸. 잘 망했으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은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랑 표현으로 지금 우리가 망해도 한참 망했음을 표현하는데 그리고 그 말할 때 그 태도가 네. 너무 쿨한 태도를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무례한 말을 하는데 무례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선 지키는 사람들. 이경규가? 아니면 저는 오히려 저는 신동엽처럼 딱 그 농을 쳐도 딱 그 선 지키는 너무 그런 캐릭터였고 그 저는 그 더 배트맨에 원래 팔코니로 나오는 배우잖아요. 존 터트로가요? 네네네. 그랬었나? 그 팔코니 그 색안경 끼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더 배트맨. 더 배트맨. 팔코라니까 저기 팔코니. 아니 팔코는 아니고 팔코니였고. 예. 윈터 솔저 팔코니가 아닌데.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캐릭터였어요. 이분은 사실 이제 트랜스포머 쪽에서 그 있어요. 트랜스포머 시리즈에서 섹터 7에서 이제 거기 요원 있어요. 섹터 7 그 현장 요원 있어요. 좀 그래요? 망가지는 캐릭터 있어요. 맞아요. 예, 거기 들어가서 진짜 망가지거든요. 저는 반대로 서빈님이랑 반대로 네네네. 오히려 좀 이것 때문에 이 캐릭터 때문에 전 오히려 만점을 안 줬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이 후반부에 이제 그 틸다 스윈튼 돌아가시던 시점에 이제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때 나누는 그 긴 대사 중에 굳이 정치적인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근데 할 수도 있는데 좀 노골적으로 이게 다 우익 때문이야. 막 이런 식의 대사가 나올 때 좀 과하다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저기 그 투표권 있는 사람도 좋아하겠다. 그러네요. 아까 투표권 있는 사람도 좋아하겠다 생각이 들었어. 맞아요. 그 사람들 좋아하겠는데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정치색을 완전 드러내는 느낌이라. 세상 어차피 망했어. 근데 내가 이런 부정적인 것 때문에 내 아들도 내 애 더 낳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욕 먹었어. 여기까지는 좋은데 너무 나간 게 이제 막 우익 얘기하고 하는 거 보고 거기까지만 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캐릭터가 좀 히피 출신으로 설정되지 않아요? 그래요? 그건 몰랐어요. 약간 60년 아까 거의 60, 70년대 막 그때도 막 좀 약간 날라리로 활동하고 날라리 다니고 그래도 캐릭터가 좀 나이를 든 거니까 지금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러네요. 그 종군 막 그때 막 그때도 그냥 약간 그런 날라리 스타일이었으면은 충분히 그렇게 바라봤을 때 그렇게 바라봤다면 만약 그 당시 히피가 나이가 들으면은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 세상 어차피 뭐 바뀌지도 않네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해도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캐릭터 저는 생각을 했고 아무튼간에 넘어가면 아까 그 제목 다시 넘어갈게요. 넘어가면은 어떻게 지내요? 저는 어떻게 지내요는 뭐랄까 너무 심심해요. 그러니까 제목에 맛이 없어요. 근데 되게 소설 제목 같은 느낌이고 근데 그렇다고 소설 제목들이 심심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화에 어울리는 제목이 있고 소설에 어울리는 제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달라요 그 무드 자체가. 근데 룸 넥스트 도어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약간 이게 뭔 소리야 라는 느낌이었어요. 영화 제목으로 괜찮을까 싶었는데 영화를 보면은 완벽한 제목이라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지내요 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지내요? 뭔가 힐링 드라마. 맞아요. K 드라마 하모니 같잖아요. 하모니 금지어해요. 오늘 녹음된 하모니 말하지 마세요. 알았어. 7번 방의 선물 같잖아요. 더 심하게 가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느낌이 나는데 뭔가 아동 드라마, 동화 이런 느낌 나는데 룸네스트원은 뭔가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책도 아마 표지가 바뀌어서 다시 출간하는 거 출간하지 않을까 생각이 제목까지 바꾸는 거 아니에요? 룸네스트원으로? 가능성 있죠. 제목 바꿔 출간할 수도 있겠다. 진짜. 그러네. 네. 참고로 이제 신용철 문학평론가도 이 책을 추천했고 통찰과 공감이 어우러진 이야기. 이러면서 이제 시그리드 누네즈가 쓴 모든 글이 나에게 중요해졌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네요. 네, 2021년 출간했어요. 출간했구나. 그래서 혹시나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 나왔던 부분이랑 영화
진짜 시적인 대사 있잖아요. 뭐 같이 누워서 영화 보다가 네. 이제 눈이 내린다, 뭐 아, 이렇게 사라진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말하는 누워서 말하는 틸다 스윈튼 대사라던가 아니면 엔딩 끝나기 직전에 그 딸이랑 만난 이후에 딸이랑 만났어 이제 너를 다시 되찾게 됐어 막 이런 식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 되게 소설적인 맞아요, 문학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이 소설 원작에도 나온지가 되게 궁금해졌네요. 그러네요. 갑자기. 네. 김금희 작가도 많이 추천사를 아 남기시고 그래요? 네. 저 김금희 작가님 네.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 책을 읽고 나면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일이 가진 특별한 힘에 대해 열렬하고 간절하게 믿게 된다. 와. 소설하다 한번 궁금해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왠지 읽어보실 것 같아요, 뭔가. 네, 좀 추천하신 분들이 다 그러니까 추천사가 김금희 작가님도 그렇고 신영철 평론가님도 이건 믿고 보게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영화는 사실 이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죽음에 대한 논의와 함께 존엄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전개를 해요. 이러한 주제가 사실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이며 또 영화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죽음에 대한 논의는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많은 생각이나 사상 혹은 것들이 막 발명되고 발견되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시대적 특이점을 경험하고 있는 게 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리고 또 사상과 생각의 보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시대마다 달라지잖아요. 그거는 보편성이라는 거는. 그래서 요즘 사회의 보편성 측면에서 죽음과 존엄한 삶은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됐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다시 한번 지금의 삶을 되짚는 의미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화적 메시지는 뭐 죽음에 얽혀 있는 인간이라는 것의 뭐 앞면, 뒷면, 심지어 옆면 다 보여주는 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심지어 남겨진 사람들까지, 이 죽음 후에 남겨진 사람들까지 다루고 있어서 죽음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아주 깊은 고찰을 다루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었어요. 맞아요. 사실 이제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이 이제 수상 소감을 이걸 남겼어요. 이 세상에 깨끗하고 품위 있게 작별 인사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다. 아예 수상 소감을 이렇게 남겼어요. 이게 이제 작품의 사실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영화 중 대사 중에 정말 좋아하는 대사가 딱 그 인상적인 대사가 그거거든요. 틸다 스윈튼이 수많은 좋은 말들을 하지만 죽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되게 부정적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퇴장을 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맞아요.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는 이 세계에서 다음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 이 세계에서 퇴장을 한다. 맞아요. 그게 되게 이러니까 되게 내 죽음이 슬프다는 생각이 좀 덜 들고 좀 비관적인 느낌이 좀 덜 든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거 비슷하게 지금을 파티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죠? 그 네. 표현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쩌면 감독님 치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채석에 가깝죠. 거의 이 감독님 작품 치고는 매우 그쵸. 무채석인데 근데 그게 절제된 만큼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에 대한 통찰을 보여줬다 생각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결코 우울하거나 절망적이지 않아요. 죽음이 맞아요. 메인을 깔려 있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았는데 사실 그리고 끝맺음이 참고로 제임스 조이스의 시죠. 네. 시인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려고 좀 가져왔거든요. 그 죽은 사람들 이 시인 한번 잠깐 읽으면 신문이 맞았다. 눈이 아일랜드 전역에 내린다. 어두운 중앙 평원 구석구석 나무 없는 언덕에도 내린다. 앨런의 늪 위로도 서쪽 멀리 어둡고 사나운 세넌강 물결 위로도 조용히 내린다. 우리 모두 차례로 그림자가 되어간다. 눈이 내린다. 마이클 퓨리가 잠든 쓸쓸한 교회 마당에도 온 우주를 지나 아스라이 내린다. 그들의 최후의 종말처럼 모든 산자와 죽은 자 위로인데 사실 이게 모든 산자와 죽은 자 위로라는 내린 그 눈이 하는 이미지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삶과 죽음이 결국 하나의 순환 속에 있고 그리고 그 순환 속에 우리가 모두 연결돼 있다. 약간 그거는 라이온 킹에 더 가까운데 서클 오브 라이프인데 노래 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낭독을 하셔가지고 YCU가 아니라 뭐 어디 다른 놈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대중문화 쪽에 하시는 분들 있던데. 그죠. 그래서 아까 명장면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어떤 장면? 저는 오히려 그런 죽음과 삶을 다루는 모습들보다도 있었지만 그중 하나가 전 집에 돌아가서 약 찾을 때 서랍 다 열잖아요. 근데 그 배치들과 그 색감, 그 오브제들이 네. 너무 영화적으로 완벽했어요. 그거 좋았었고. 네.
그리고 저는 그 매번 계단 올라가서 확인하는 장면 있죠. 아침에. 네. 그게 그 고통이 그쵸. 그 고통이 다 느껴지는 연출과 그 상황도 너무 네. 잘 만든 것도 있었고 뭐 마지막 마사의 죽음은 뭐 너무 당연한데 전 사실 저거는 있었어요. 인상적이라기보다는 짜쳤던 거 하나는 네. 그러니까 중간쯤에 문이 닫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토하고 막 죽은 줄 알고 있을 때 네.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예상 가능하잖아요. 네. 저 문이 언젠간 닫힐 건데 이걸 장치로 쓴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렇죠. 이걸 왜 벌써 써?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짜쳤어요. 그게 너무 예상 가능한 범주였었고 그래서 오히려 근데 물론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갑자기 안락사를 선택을 했을 때는 충격으로 다가오죠.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니까 좋았으나 조금 아쉬웠던 연출 중에 하나가 그 순간을 집어넣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톤의 매너를 생각하면은 거기서 그렇게 약간 코믹할 수 있는 그죠. 부분이 나오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그 시간상 끝날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다 예측이 되니까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저는 이제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 이게 마지막에 죽고 나서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거기 플래너리 경감이 등장하는데 이 경감으로 대변되는 게 사실은 이제 근본주의적인 태도죠. 왜냐면 의심을 하게 되잖아. 얘가 이제 죽였을 수 있는 갑정마 그런 갑정마. 야, 이거 누가 봐도 얘가 죽인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제3자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3자가. 그죠, 맞아요. 이 사건을 맞아요. 우리는 쭉 따라간 거잖아. 아무튼간에 이 영화를 통해서 쭉 따라갔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경찰이나 이쪽에서 보면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여기 마사랑 잉그리드는 인본주의적 태도의 그런 시선이잖아요. 계속 보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 사회의 양극화된 가치관이 아닐까. 그 충돌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 마지막 장면이 괜히 그걸 감독이 넣었을. 그러니까 그것도 길게 보여주잖아요. 클라이막스 맞아요. 이미 지났잖아요. 맞아요. 죽어서 지났는데도 저 시간 보니까 10분인가 20분 정도 남은 거예요. 아직 뭐지? 뭐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이것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양극화된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충돌을 위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아무래도 이 작품이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뭐 아까 말했지만 신자유주의, 극우주의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기후 위기, 막 인간성 상실 막 이런 거 총체적인 문제 얘기하고 그거 보면서 다 맞물려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여기 코멘트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헬스 트레이너랑 얘기할 때 요즘에는 이렇게 맞아요. 예, 뭐 성추행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뭐 그런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초반에 이제 그 사인회 때 와가지고 당당하게 여자친구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확실히 그 최근에 바뀐 사회 제도나 문제나 법적인 부분들을 활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전 그거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초반에 사인 받는 사람 중에 틸다 스윈튼처럼 생긴 사람 있지 않았어요? 딸이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딸이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저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딱 보고 이렇게 만나는 역할인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오해한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딸 배우는 누군지 모르겠네. 찾아봐야겠다. 웬 딸 배우 너무 딸 배우가 아니라 그냥 그 틸다 스윈튼이 한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틸다 스윈튼이잖아요. 틸다 스윈튼이 두 역할 한 거잖아요. 그래요? 네. 나 지금까지 당연히 아실 줄 알았는데 이거 몰랐어. 진짜요? 그럼 성공한 거네요. 그래. 난 다른 배우인 줄 알았어. 오히려 틸다 스윈튼이 딸로 나오는 순간 와 역시 맞네. 미셸이네. 맞네. 나 지금 맞네. 그래요. 그럼 성공한 거예요. 나 지금까지 페드로 알모드로바르 감독이 성공한 거예요. 여기 다 전해주세요. 기분 좋아하실 거예요. 나 기사 안 적은 게 다행이다. 기사에다가 기사에다 이거 적었어. 나 진짜 최악이 못하는 최악이 이거 영화 봤냐? 나 이제 알았어. 나 틸다 스윈튼. 근데 이게 영리하게 연출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나타났을 때는 화장도 진하고 머리 스타일도 완전 다르게 해놓고 하니까 눈썹에 점도 없고 아사모사해요. 저한테 닮았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 그 베드에 누웠을 때는 완벽하게 그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때 맞네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요. 그럼 당연히 여우전에서 후보 올라야지. 네. 이거 희석시키려고. 뭐야 이 양반. 아무튼 전 이제 그거 흥미로웠다는 그런 거죠. 뭐 죽음 앞에서 예술이 가질 수 있는 의미,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이나 역할 이런 건데 뭐 잉글랜드가 사실은 작가로서 어떤 죽음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는 그런 설정이잖아요. 아무튼간에 맞아요. 그럼 예술이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실존적 공포랑 그런 불안을 승화시킬 수 있는가? 이것도 저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연극 그때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저도 어떤 연출님 밑에 잠깐 있었다고. 근데 그분이 술자리에서 진짜 진지하게
사람들 모아놓고 너 내일 세상이 망해도 예술할 거야, 연기할 거야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장면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나무를 심는 것보다 예술을 계속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막 나누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술 먹고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비슷한 얘기로 그게 있거든요. 호밀밭의 바나나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네. 니콜라스 홀트 나왔던 거. 네네네. 그 니콜라스 홀트가 작가가 되려고 글 쓰는 사람인데 네. 그때 케빈 스페이시가 스승인데 음. 그런 말을 해요. 네가 평생 글을 써도 출판이 안 돼도 글을 쓸 자신 있어? 라고 말하니까 기분 나빠서 때려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호밀밭의 바나나가 아마 호밀밭의 파수꾼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파수꾼을 쓴 네네, 작가의 작가 전기 이야기. 영화. 그렇죠. 네. 아 이거 봐야 되는데 아직 못 봐가지고 셀린저 역할을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역대급 연기를 또 니콜라스 홀트가. 참고로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아까 네. 그 뭐 대사가 많다고 막 네네네네. 네. 그 얘기했어요. 내 영화에서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한다. 그게서 말은 필수적인 요소다. 모든 내러티브 요소 가운데 이야기를 진정으로 들려주는 건 바로 배우들이다. 나 모든 요소는 다 중요하고 사실 나는 이들을 거리낌 없이 사용한다. 이 두 배우는 영화 모든 무게를 온전히 두 사람 어깨에 짊어진다. 그들이 바로 스펙터클이다. 그리고 다행히 이 두 배우는 그야말로 진정한 공연을 선사했고 그러니까 너무 극적이거나 단조롭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죽음의 고통을 유지하며 긴 독백을 하는 게 사실 틸다 스윈튼에게도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이는 이제 정말 줄리안 무어의 장면과 교차되었기 때문에도 가능했고 위대한 배우들만이 침묵 속에서 어떻게 보이고 귀 기울여야 하는지 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안 돼요. 제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네. 너무 좋은 말이고 의도인 거 알겠는데 네. 조금만 다른 방식은 없을까라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영화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함부로 말하는 거지만 죄송하지만 네. 그래도 다른 방식이 없을까. 왜냐하면 그러면 더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막 기교불리한 소리가 아니라 네.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그 부분만 아쉬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약간 정서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유럽 영화들 보면은 스페인 특히 그래요. 더 불같고 라틴 쪽이 그러니까 그런가 더 불같고 더 말 많고 더 수다적이고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남부 지역에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래요, 맞아요. 이탈리아도 그래요. 로베르토 베니니 영화 보세요. 막 그거 진짜 대사 많거든. 네, 막 이런 거 자주 쓰고 막. 그러니까 확실히 그 알프스 밑동네랑 윗동네가 다른 것 같아. 그 느낌이 확실히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했어요. 그 무슨 문화인지 알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러면 하마우치 유스케가 많이 떠오르거든요. 요 방식을 대사라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런 스타일. 네. 그런 스타일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 그리고 줄리에타 이후에 본인이 화려한 스타일을 자제하려고 애썼대요. 애초에. 그러니까 전 그게 신선한 거죠. 왜냐면은 비슷한 패턴을 봐오니까 좋긴 좋은데 비슷한데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네 했다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아까 그리고 말씀하신 게 맞네. 감독님이 거기서 죽음만이 유일한 가치 있는 미래하는 지점이라는 영화의 스토리라인 때문에 절제가 필요했다고. 그렇죠. 그러면 딱 맞네요. 네.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절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컬러에 더 눈이 더 맞아요. 가게 되더라고요. 그 빨간 문. 그 빨간 문 빨간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 그 중간 영화 이제 컷 넘어갈 때 아예 색깔만 원색만 딱 드러나는 부분들도 한 2번 정도 있었던 거 맞아요. 같고요. 오프닝하고 엔딩이 수미상관이 그렇게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베드에 딱 누워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저는 그 컬러가 그 미장센 자체가 와 이건 그냥 그림 현대 미술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었어요. 그거를 짜치게 말하면 진짜 수박바 같아가지고. 망치지 마요. 제 감상. 죄송합니다. 장난이에요. 뭐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알모도바르 감독은 사실 영화가 끝난 후에도 관객들이 깊은 질문을 남기기를 바란다고 이제 말을 했거든요. 네네네. 이 영화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일 수도 있는데 방향은 다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신이라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거는 이제 틸다 스윈튼의 남편이죠. 남편. 그리고 그 딸, 그리고 친구의 친구, 그리고 경찰, 변호사 이게 다 대입이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 경찰 내가 변호사면 저렇게 할 것 같아. 혹은 경찰이라면 나 경찰은 저렇게 하지. 경찰 당연히 저렇게 하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해되지만 쉽게 누구의 편을 들 수도 없는 그런 것. 그래서 이건 제가 제 소설에서도 항상 오래 붙잡고 있는 주제의식이기도 해서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의 그 낭만성과 네네. 고풍스러움과 클래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낭만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누군가가 죽는다는 게 그렇게 비관적인 일은 아니다라는 거를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돌아가실 때 특히나 이 영화에서 강조하는 그런 핑크 눈, 네네. 분홍색 눈을 바라보는 장면들이 2번 정도 나오잖아요. 인상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그 눈 올 때 이 영화가 특히 생각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도 이제 돌아가신 분들 떠올릴 때 눈 올 때 좀 떠올리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엔딩 멘트는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영화가 저는 이제 타인과의 동행이 지니는 의미를 또 묻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페드로 알모도var 감독이 또 이 얘기를 했어요. 아무 말 없이 상대를 지지하는 인간적인 이해심으로 곁에 있어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타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이다. 근데 이는 이제 사실 뭐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뭔가 인간과의 연대가 희미해지고 공감의 가치도 약간 또 희미해지는데 이거를 환기시켜주면서 진정한 우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잉그레드가 사실 마사의 부탁을 받아들일 때 그게 사실 우정을 넘어선 거잖아요.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적 연결성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타인과의 동행 그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영화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번 정말 뭐 지금 저희 방송할 때 이미 뭐 VOD 서비스 넘어갈 가능성이 99.9% 같은데. 그죠. 저는 그나마 워너가 배급해서 그 정도 관여를 잡은 것 같아. 맞아요. 워너가 직배 안 했으면 이거 또 진짜 어디 사용과 어디 구석탱이 진짜 왜냐면 저희 군자에서 봤거든요. 메가박스도 단독이어가지고 맞아요. 군자는 하루 종일 틀더라고 그나마. 이 영화 하루 종일 어떻게 한 관에 틀 수가 없거든. 말도 안 되거든. 그렇죠. 이 영화가. 그죠. 근데 그나마 워너가 직배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였던 것 같다 생각해요. 왜냐면 항상 보기 힘든 영화 감독님이 작품은 어디 볼 시간대가 그렇죠. 그런 거 치면은 근데 제가 볼 때도 되게 여성 관객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아침 시간 조조 타임이었거든요. 9시 10분. 네. 근데 한 4분이서 봤는데 저 빼곤 다 여자분이셨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입소문 좀 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좋은 영화가지고. 아무튼간에 한번 보시는 거예요. 뭐 그때는 지금쯤엔 VOD가 나왔을 것 같은데 한번 좀 보시는 거예요. 추천해드리고요. 지금까지 양 기자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작품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